네, 반갑습니다. 연구원의 이인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리는 내용은 저희 연구원이 이제 그 금융위 공정 공식화하고 이 기준 마련에 이제 어떤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그런 용역 수행을 한 결과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 다 아니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 일단은 그냥 저희가 제시한 안, 뭐 사실 이제 저희가 100% 제시했다기보다도 이해관계자들 여러분들의 의견을 담아가지고 사실상 그 금융위에 제출한 그런 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 기준안 확정이 이제 시기적으로 좀 시급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융위가 이제 로드맵을 최종 확정해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 아마 9월달에 이제 최종 확정을 발표하는 걸로 이렇게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건 좀 유동적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금융위의 로드맵이 그 내일 오전에 ESG 금융 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금융위가 운영하는 거기서 이제 안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제가 그 최종안을 아직 보진 못했고 다만 이제 통화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안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단 논의 배경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이제 사실 이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단 적용 대상 그러니까 어느 기업까지가 이제 적용이 대상이 일단 돼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기준을 갖고 우리가 이것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공시 기준이 지금 아까 ISSB 기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상장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 경영 보고서를 내는 거 보면은 이제 ISSB, SASB 기준 외에 이제 다른 기준을 채택을 하셔서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의 혼용 여부 아니면 단일 기준 여부 뭐 그런 것도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공시 시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사업 보고서와 같은 시기에 이걸 낼 것이냐 아니면은 실제적인 여건을 반영해서 시기를 달리할 것이냐의 문제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증에 관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ESG 공시에 관한 이제 어떤 배경을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국제 경제 환경 변화와 맞물려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공급망의 탈세계와 그다음에 탈탄소화 뭐 그런 이슈들하고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좀 크게 보면 맞물려 있고 여러분들 기업 경영 환경, 사업 환경이 이런 거대한 어떤 큰 흐름에 한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ISSB가 S2를 먼저 의무화한 그 배경에는 잘 아시다시피 탈탄소화 문제가 가장 큰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 나라도 NDC 목표를 법으로 이제 설정을 했고 2030년까지 18년 대비 35%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그 목표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뭐 달성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들 입장에서 이 탈탄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그 궤적을 가고 있느냐에 대한 투자자에 대한 정보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과 같이 탄소 집약도가 높은 그런 경제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니네들은 탈탄소화를 하고 있느냐 정보를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먼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황 상무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지속 가능 공시 기준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사상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업들의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전통적인 어떤 재무제표가 나타내는 그런 가치 외에 비재무적인 요소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 비재무적인 대한
정보 수요가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나 왔었고 기업이 당면하는 그런 이제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비재무적인 어떤 그 가치 측면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사상이 깔려져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이제 밀고 나갔던 그 사스비나 이제 IRC 같은 그 단체에서는 이러한 비재무적 공시에 대한 그 회계적 관점에서의 그 접근은 이제 관리 회계 측면에서 사실상 재무 정보와 비재무 정보를 통합해서 보고를 해야지만 기업의 행동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실제적인 지배구조 차원에서 이것이 달성 가능하다라는 그런 확신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ISSB는 아마도 계속해서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결국 법정 재무 공시화해서 통합 보고서로 가려고 하는 그 스탠스는 버리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의 접근성이나 이제 적시성 그런 차원에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무리가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배경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저희가 이제 이 용역을 맡으면서 이 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상 지금 지속 가능성 움직임의 배경에 있는 거는 거대한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 관점에서의 이제 그 수요를 좀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것이 갖고 국제 정합성 측면에서 이제 그런 측면이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ISSB 기준과의 일관성,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이제 유럽이 또 한편 주도하고 있는 ESG 공시 제도의 그 방향도 이제 함께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 정합성 측면에서는 어느 것을 채택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도 좀 필요했었고요. 그다음에 제도 설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제 증거 기반의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책 효과의 사후 검증이 좀 필요하고 그러한 사후 검증이 가능한 어떤 제도 설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수용성 측면에서 이게 얼마나 이제 비용 대비 이행 가능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그 편익을 어떻게 고려해야 되느냐 균형적 관점에서 이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유가증권 시장에서 그 2조 원 이상 기업의 66%는 이미 이제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기업 규모에 비례적으로 지속 가능성 그 보고서의 어떤 건수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결국은 이미 대기업들은 이 지속 가능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의반 타의반의 필요성을 감지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이제 발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공시 품질의 관점에서 봐서도 이 규모에 좀 비례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시 품질이라는 것을 뭐 정확히 측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분량 측면, 그다음에 중요성 분석 결과, 그러니까 그 파이낸셜 재무적 중요성 관점에서 이것을 분석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제시하는 근거, 그러니까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화폐적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TCFD 지배구조, 위험관리, 전략, 지표 뭐 그런 관점에서 이 체계를 갖고 접근을 하느냐 그 관점에서 보면은 역시 규모가 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정도의 리소스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높은 공시 품질, 지속 가능성 공시 품질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지속 가능성 정보 공개 대상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어떤 수준과 그 스텝을 밟아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고 고도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역시 지금 현행의 어떤 그 역량 관점에서 봤을 땐 자산 규모 측면에서 비례적으로 아까 비례성 원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비례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단계는 이제 거래소 공시. 거래소 공시를 하게 되면 이제 거래소의 공시 규정에 이제 규제를 받겠죠. 의무적으로 이제 상장돼 있으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기업들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거래소 이제 그 공시 규정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공시 품질에 대한 아마 그 감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불성실 공시 뭐 이제 이렇게, 물론 이제 이 정도 공시를 하는 기업이면은 거래소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는 이제 거래소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준도 이제 두 가지 트랙으로 좀 나눠서 전반적인 어차피 회계기준원의 KSB가 최종 기준을 확정을 해야 되니까 이 KSB의 기준 확정을 어떤 관점에서 할까라고는 그런 고려를 했을 경우에는 공시 기준은 이제 간소화된 기준을 갖고 거래소 공시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공시 시기는 사업보고서 제출 기준 5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좀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제일 현실적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모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3자 인증은 일단은 단계적으로 가서 제한적 인증을 의무화하는 이 스케줄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공시를 2년 정도 하고 그다음 단계별로 이제 법정 공시로 이행해 가는. 근데 그것도 규모별로 차별화를 둬서 진행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안을 좀 삼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2030년까지의 이제 그 이행 결과 절차를 쭉 보면은 결국은 상장된 우리나라 유가증권 코스닥 증권 전체 상장사의 41%가 이제 여기 해당이 되는데 나머지 59%는 그럼 이 법정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닌 그런 스케줄이 되겠고, 이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좀 진단이 필요한데, 이렇게 보면은 뭐 사실 그 정도를 시작을 해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경제 활동의 커버리지는 거의 다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온실가스 배출 관점에서 보면은 코스닥 5천억 이상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유가증권 전체 기업들을 포괄했을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전체 99%,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량의 이제 99%가 총괄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각은 41%가 유의미한 숫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설비 자산이나 이제 생산 활동 수준에서도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설비 자산의 97%를 포괄하고 있고, 그다음 매출액 총 제조 원가 판관비 총 자산 측면에서도 95% 이상을 포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기업들의 생산 활동 수준하고 온실가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사용량하고 이게 정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41%가 좀 유의미한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스콥 3는 잘 아시다시피 이것의 데이터 가용성, 그다음에 이제 측정의 정확성, 그다음에 이 데이터 부재할 때는 이제 예측치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예측치에 따른 편의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당장 이것을 시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ISSP도 그것을 감안해서 이제 1년을 유예했다고 하지만 그 1년 유예인 것 같고 이 과연 스콥 3의 데이터가 다 정확하게 측정이 될지에는 굉장히 미지수인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NDC 목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계속 요구받고 있는 기후 위험 관련해서 대책이 뭐냐, 그러니까 니네 포트폴리오에 하고 사실은 그 어떤 데이터 렉의 문제는 계속해서 피할 수 없는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기관들도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각하게 금융기관들이 자기네 포트폴리오나 투자 포트폴리오나 대출 포트폴리오에 기후 관련 리스크를 크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클라이밋 리스크, 그러니까 기후 위험을 측정하는 모델은 이미 다 개발돼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에 대한 퀄리티는 아직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하고 이 공시 스케줄하고가 약간의 좀 그 데이터 갭은 계속 남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스콥 3 배출량의 경우에는 충분한 유예 기간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총 4년간 거래소 공시 2년, 법정 공시 2년 유예를 한 후에 적용하되 스콥 1, 2 공시 데이터 확대로 데이터 가용성이 확인되면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또 스콥 3에 대한 데이터 가용성에 대한 어떤 환경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중간에 재검토해서 좀 유연하게 가져가는 그런 안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공시 기준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실제 상장 기업들이 GRI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 GRI 많이 채택하고 있는 GRI가 우수해서라기보다도 GRI가 먼저 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계속 써왔었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근데 최근에 2, 3년도에는 사스비 기준이 많이 채택되는 것을 눈에 띄게 볼 수가 있겠고요. TCFD의 그 체계, 보고 체계도 이제 많이들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자산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산 규모라는 게 기업의 능력, 지속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해서 이것도 좀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근 방법은 좀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간소화 기준하고 일반 기준 두 개로 나눠 가겠다라는 게 이제 접근 방법이고요. 간소화 기준은 1차적으로는 재무적 중요성이 명확한 보편화된 그런 분야 중심으로 핵심 사항을 선별해서 간소화 기준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기준, ISSB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세부 항목을 추가하거나 완화하거나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통해서 1단계 거래소 공시에서 적용을 하고, 2단계 법정 공시에 가서는 이제 사업 보고서 어떤 기준을 채택할 것지에 대한 논의는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ISS 기준을 기반으로 마련하되 국내 여건을 감안하겠다, 그런 접근 방법을 채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ISSB 기준을 KSF 기준으로 전면 도입을 할지 해서 의무화할지,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EU 안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제 EU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IFRS보다 기업 공시 시스템에 관한 체계는 완성도가 사실상 여기가 더 높은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적용하는 그 범위가, 그러니까 유럽의 EU가 이것을 적용하는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공급망에서 그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실사법도 통과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유럽 공급망 체인화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거기 이제 공시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그런 데이터를 이제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가 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도 이것을 병행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안은 어쨌든 지금 보면 2조 원 이상 되는 기업들은 공시 품질이나 지금 현행 지속 가능성 보고를 많이들 하고 있고, 품질이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자산 10조 원 이상 또는 뭐 자산 2조 원 이상이고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다음 의무화 대상 기업일 경우에는 아예 그냥 ISB 기준을 채택을 해서 시험적으로 모범적으로 기준을 적용해 보자라는 그런 안도 좀 있습니다. 공시 시기는 지금 현재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는 대부분 이제 매년 6월, 8월에 집중돼 있고요. 한 74% 정도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데이터 적시성 때문에 그렇죠. 그 재무제표 수치가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지표들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환경 정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제출 기한이 6월인, 그러니까 환경에 관한 데이터는 6월 달에 이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어떤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서 이 제약은 당분간은 이제 좀 피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안은 이제 반기 보고서 제출일과 연동을 하겠다. 반기 보고서는 통상적으로 8월 15일까지니까 직전 사업년도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제출을 반기 결산 이후인 4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자. 이게 이제 법정 공시 갔을 땐 그렇고, 이제 거래소 공시는 2년 동안은 8월 중 직전 사업년도 지속 가능 보고서를 지금 현행대로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ISSB는
지속 가능성 정보 재무 정보의 보호 기간 시기를 일치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배경에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증을 보면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인증도가 굉장히 높아요. 다른 나라의 지속 가능 경영성 보고서에 비하면.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 인증의 품질이 뭐냐,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는데 어쨌든 보시면 지금 2조 원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인증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고요. 98%. 그다음에 이제 그 인증이 이제 저기 AA 1000 AS 라는 인증을 대부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인증의 완성도가 제일 높다라고 할 수 있는 회계 법인인 경우에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제거를 위해서는 사실상 그 고품질의 인증이 필요한데 이 고품질의 인증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 또 하나의 이제 제도적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증에 따른 현실적인 의견을 들어보면은 사실상 이게 인증을 요구를 하게 되면 지금도 결산일 가까이 돼서는 이제 모든 그 회계 업무가 집중이 돼서 여기에 따른 고충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비용도 급증하는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그 인증 업무를 의무화했을 경우에는 이제 4월 5일 중에 쏠림 현상이 예상이 되고 거기에 따른 보수 상승, 인증 품질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증기관의 자격 요건, 행위 규율 등에 관한 관리 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차적인 공시 의무화 일정에 맞춰서 이제 3자 인증을 의무화한다라는 게 지금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제한적 확신 수준으로 인증 의무를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인증은의 전문성, 투명성 제고를 그다음에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어떤 규율 체계 시작은 가이드라인 수준의 연성 규범 그다음에 법정 공식 진표면은 이제 법제화한 그런 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지금 환경부가 마련한 K 텍사노미라는 게 있죠. 이게 지금 보면은 환경기술 산업법에 이 그 녹색 분류 체계를 마련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녹색 분류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 이거는 EU 텍사노미를 그대로 거의 원형 수준에 가까운 그런 텍사노미이긴 한데 그렇지만 이제 EU는 이것을 법제화해서 기업 지속가능 공시에 EU 텍사노미를 반영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 경제 활동 중에 매출의 몇 %의 탄소를 가져가고 있고 뭐 그런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K 텍사노미 이것은 현재는 법적인 어떤 지위를 갖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 환경부도 이건 가이던스 수준의 체계이고 참고를 하라라는 그 수준인데 환경부에서 이런 요구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녹색 경제 활동 비중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EU 텍사노미와 비슷한 녹색 투자 매출 비용 지출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영시키기는 사실 현실 여건상 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 반영을 하려면 굉장히 큰 어떤 과제가 될 텐데 어쨌든 이런 이슈도 좀 살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법령상 ESG 관련 공시 의무가 기업들한테 많이 부과가 돼 있고 그래서 타 부처의 그 법적인 공시 요건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중복 공시 부담이 실제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타 부처의 정보 공개 제도의 연계 통합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고려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